자, 반갑습니다. 한번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번 시간엔 나와 있는 것처럼 백제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백제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다 이렇게 써져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기가 뭔지 아마 대충 느낌들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고구려의 전성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그때 배웠던 걸 돌이켜 보면 일단 소수리망 때의 다양한 개혁 정책들, 뭐 불교를 수용하고 또 뭐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이런 당시의 개혁 정책을 바탕으로 국력을 쌓았던 걸 요때 힘을 광개토대왕 때 이제 분출을 하면서 광개토대왕 때는 주로 만주벌판 쪽으로 정벌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 이제 신라에 정치적으로 간섭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뭐 호우명 그릇 이런 거 나오면서 그리고 그 아들 때 장수왕 때가 되면 이제 정복의 방향을 진출 방향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꾸죠. 그러면서 이제 다면 외교 이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또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진 정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어, 이 당시에 이제 우리 이미 배워서 아시겠지만 나제 동맹도 체결이 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수왕은 백제를 먼저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죠. 그래서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을 함락시키고 당시에 백제 왕이었었던 계로왕을 죽이기까지 하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위기는 그 위기를 얘기하는 거죠. 백제 입장에서는 자기네 왕이 죽은 건데 얼마나 결정적인 위기겠어요. 그래서 그 백제가 겪었던 위기를 이 백제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자는 건데 사실 백제는 이제 이런 구조로 보시면 돼요. 다른 고구려나 신라에 비해서 전성기가 먼저 왔기 때문에 하락세도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성기를 먼저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찾아온 위기,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게 사실은 나머지 역사의 전부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백제가 어떤 식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지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뭐 기억하시겠지만 5세기경에 누구의 남진 정책으로? 당연히 고구려겠죠. 고구려 중에서도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요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걸 나제 동맹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신라의 눌지왕과 동맹을 맺었었고요. 근데 일단 나제 동맹을 맺었다는 것 자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요 왕까지는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신라와 이제 고구려요.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라와 나제 동맹이라는 걸 체결했었다. 요 이름에서 느낌이 딱 오시죠? 요 나자가 신라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요 제자가 백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응해서 나제 동맹을 체결했었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제 본격적인 위기는 계로왕 때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장수왕이 본격적으로 한성까지 침략하기 전에도 이미 계로왕은 고구려가 남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고 백제에 쳐들어올 거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중국의 북조에 있었던 나라인 북위한테 편지를 써요. 이걸 계로왕 국서라고 하는데 지금 고구려가 침략해 내려올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편지를 써요. 심지어 이 편지에도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할 거면 어설프게 공격하지 않고 진짜 제대로 강력하게 공격할 거라는 예상이 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겠어요? 아마 계로왕국서에서 계로왕이 왜 이렇게 만약에 고구려가 장수왕이 진짜 공격해 온다면 엄청난 수준으로 강력하게 공격해 올 거다라고 예측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예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겠어요? 과거 때문이죠. 과거에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고구건왕을 죽인 적이 있었죠. 사실 고구려의 고구건왕은 당연히 장수왕의 선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수왕은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자신의 선조를 죽인 거니까. 그러니까 계로왕도 이미 과거에 근초고왕 자신들의 선조였던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고구건왕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수왕이 맘먹고 백제를 공격하는 거라면 어설프게 공격하지 않고 제대로 강력하게 공격할 거라는 걸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중국의 북이라는 나라한테 편지를 보내요. 좀 도와달라. 북이 아니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마땅치 않다. 사실 신라도 있죠. 신라도 나제 동맹을 맺어서 신라도 있는데 체급이 안 맞죠. 신라가 당연히 도와주겠죠. 도와주겠지만 신라가 도와준다 그래서 고구려를 상대하기에는 제 친구가 저 도와준다고 제가 UFC 김동현 선수를 이길 수 있겠어요?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냥 고구려도 아니고 되게 완전 올라와 있는 고구려예요. 광개토대왕 직후에 굉장히 체급이 올라와 있는 그런 고구려를 상대하는데 이제 물론 신라도 도와주겠지만 신라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북에 이제 도움 요청을 하는 건데 북이가 이 도움 요청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일단 이미 여러분들은 계로왕이 결국에는
장수왕한테 죽는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계로왕이 이렇게까지 당했다는 건 안 도와준 거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요거 아니라도 부귀가 안 도와줬겠다 싶은 예상을 할 만한 대목을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뭐였냐면 장수왕의 외교 스타일이에요. 장수왕의 외교 스타일을 보면 다면 외교였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중국 남조의 한족 국가, 그다음에 화북지대, 북방민족, 그리고 유연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랑 장수왕은 다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북위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북위는 기존에 고구려랑 뭐 감정이 나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제가 도와달라고 해서 이걸 도와줘 버리면 고구려랑 맞짱을 뜨겠다는 건데, 고구려가 아예 북위보다 아예 약한 나라면 그래 뭐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기본적으로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더구나 고구려는 북위 말고 아래쪽에 남조와 위쪽에 유연과도 친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북위가 백제를 돕겠다고 고구려를 공격해버리면 고구려가 혼자 북위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기랑 친한 다른 나라들한테도 야 북위가 나 때렸어 도와줘 이렇게 해버리면 북위는 그 동네에서 왕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북위는 백제가 난처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도와줄 수가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면 외교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늘 가르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 어느 집단 안에서나 어느 단체 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사람은 힘이 세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돈이 많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늘 영향력이 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이 동의해 주니까.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고구려가 이미 다면 외교를 통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국가들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고구려 잘못 건드리면 왕따 되거든. 이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장수왕이 기존에 맺어뒀던 다면 외교 때문에 북위도 백제의 도움 요청을 받고도 쉽게 도와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북위는 결국 도움 요청을 거절하게 되죠. 여기 있는 나라가 북위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해해 보면, 예를 들어서 북위가 백제의 도움 요청을 받고 도와줬다. 그러면 고구려가 야 도와줘 해서 같이 까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냐고. 또 고구려가 만만한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북위는 도와줄 수가 없었던 입장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거절을 당하고요. 그리고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위한테 도움을 거절 당하면서 장수왕은 침략해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 공격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깨지는 거죠. 뭐 이길 수가 없어요. 워낙 체급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신라한테 도움을 요청하고요. 그래서 신라가 실제로 군대를 보내줘요. 보내주는데 타이밍이 조금 늦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도 한성이 함락을 당하고, 이 과정에서 계로왕이 죽게 되죠. 나라가 멸망을 안 한 게 다행이죠. 수도를 빼앗기고 왕이 죽었는데 나라 멸망 안 한 게 진짜 다행인 거죠.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요거는 제가 그냥 혼자 하는 상상인데, 저도 어쨌든 역사 선생님이긴 하지만 제가 그 시대 사람도 아닌데 다 알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역사를 공부할 때는 이런 것도 중요해요. 한 번쯤 내용에 안 나와 있지만 이렇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제 상상에는 신라가 조금 의도적으로 군대를 늦게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혼자서 해요. 왜냐면 사실 지금 상대가 고구려인데, 그리고 그냥 고구려도 아니고 되게 지금 이렇게 뭐랄까 컨디션이 올라와 있는 고구려인데, 막 광개토대왕 막 만주 다 정벌하고 이런 되게 엄청 컨디션이 최상으로 올라와 있는 고구려를 상대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낮에 동맹을 맺었으니까 도와주긴 해야겠지만, 그러면 가면 거의 개죽음일 것 같아. 근데 굳이 진심을 다해서 보내겠어요? 보내기야 보내겠지만.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늦게 보내지 않았을까? 좀 며칠이라도, 그런 생각을 저는 혼자 해요. 뭐 어쨌든 신라가 도와주러 오기는 왔었지만 결국엔 공격을 제대로 당해서 수도도 함락을 당하고 한강 유역도 다 뺏기고, 그리고 계로왕도 결국 죽게 된 거죠. 그럼 백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빨리 급한 대로 계로왕의 아들을 왕으로 올리고 얼른 도망가서 수도를 옮겨야겠죠. 그래서 그 아들이 문주왕이었어요. 이 문주왕이 이제 계로왕이 아직 살아 있을 때 신라로 파견 갔다가 이제 신라군을 끌고 온 게 이 문주왕인데, 와 보니까 뭐 이제 다 뭐 수도 개판돼 있고 아버지 돌아가셔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급한 대로 얼른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고 수도를 얼른 도망치듯이가 아니라 도망친 거죠. 그래서 현재 충남 공주로, 당시에는 웅진이었죠. 웅진으로 얼른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수도를 옮기게 되고요. 그리고 요 이후에도 이제 귀족들이 계속 권력 다툼을 하면서 왕권이 계속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요거는 복잡하게 이해하시기보다는 백제는 원래 좀 계속 역사 내내 귀족들 간의 권력 다툼이 강한 그런 경향성이 있고요. 그리고 왕권은 약할 수밖에 없겠죠. 왕이 외적의 침입을 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왕의 아들이 가까스로 겨우겨우 급하게 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왕이 권력이 강할까요?
강할 수가 없겠죠. 그럼 왕권이 약하니까 귀족들이 막 서로 막 날뛰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권력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남조나 가야 왜 이런 나라들과도 대교류가 어려워지는데 뭐 사실 당연한 얘기겠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나라랑 누가 친하게 지내고 싶겠어요. 그래서 남조 그리고 당시엔 남조나 가야나 외도 자기들도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교류도 조금 어려워지고 그래서 말 그대로 계로왕이 죽은 뒤에도 굉장한 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요걸 이제 조금씩 사실 정말 문주왕은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업적이에요. 지금 수도가 함락당했고 왕이 죽었는데도 빠른 판단을 해서 빨리 자기가 얼른 아들이니까 그리고 왕자니까 얼른 왕위에 오르고 얼른 빨리 포기할 게 아니라 수도를 옮겨야겠다. 그래서 도망쳐 나와서 나라의 틀을 유지한 것만으로도 지금 뭐 위기를 극복할 뭐 그런 게 아니죠. 그냥 포기하지 않게끔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게끔만 유지해 준 것만으로도 문주왕은 상당한 업적을 낸 거죠.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그 다음 왕, 다음 왕, 다음 왕에서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거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볼만한 왕이 이제 동성왕인데 동성왕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중국 남조랑 외교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 남조라고 하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양쯔강 유역에 있는 이 나라. 근데 요 나라가 처음에 동진이었다가 뭐 송, 제, 양진 이렇게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요거 예, 작년에 위진남북조 배웠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어쨌든 요 남쪽에 있는 요 나라 왕조가 계속 바뀌지만 요 왕조들을 다 뭉뚱그려서 남조라고 부르는 건데 백제가 요 이제 남조랑 계속 친하게 지내는 거죠. 북이랑 친하게 지내기는 어렵겠죠. 도와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었잖아. 그러니까 그건 좀 어렵고 이제 뭐 가야나 외 그리고 특히 남조랑 외교 관계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뭐 고구려를 상대하려면 남아있는 둘이라도 친하게 지내야죠. 그래서 신라와 다시 또 혼인 관계를 맺어서 이제 나제 동맹을 조금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뭐 이때는 뭐 신라의 귀족인 이벌찬 비지의 딸을 보내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냥 어쨌든 나제 동맹을 이어갔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이 이벌찬이 관등의 이름이고요. 사람 이름은 비지예요. 그러니까 소지왕 신라의 소지왕이 신라 귀족의 딸을 보낸 거죠. 근데 조금 급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벌찬 관등이면요. 신라의 골품제에 따르면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왕족의 딸을 보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신라와 나제 동맹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집권 후반기에 좀 이런저런 대규모 토목 사업을 많이 해요. 막 웅진교라는 다리도 짓고 임류각이라는 건물도 짓고 막 해서 좀 사치를 하다가 백가의 난으로 살해당하는데 요 동그라미 3번 이 부분은 어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정도 보시면 되겠고 왜 이걸 깔아뒀냐면 그 다음 왕이 좀 중요해서 그래요. 요 백가의 난을 진압하고 즉위한 게 무령왕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동성왕이 말년에 좀 사치를 했고 그것 때문에 백가의 난이 벌어졌고 요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무령왕이 백가의 난을 진압하고 즉위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어떤 반란을 진압하고 즉위할 정도로 캐릭터가 강한 인물이라는 거죠. 무령왕 자체가. 그래서 무령왕은 기본적으로 의지가 강한 인물이고 그리고 이 백제의 위기 상황인 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강렬한 정책들을 많이 했던 이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어요? 무령왕이 내놓은 업적들 중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이 꽤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백제 전체를 22담로라는 지방 제도를 운영해서 전체 22개 지역으로 나눠서 이걸 담로제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무슨 뭐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도 단위 하듯이 백제 전체를 22개 지역으로 나누고 그걸 담로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여기다가 왕족을 파견한 게 무령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령왕의 목적은 이거죠. 그동안 귀족들 간의 다툼이 너무 심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왕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되게 무령왕을 상징하는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22담로의 왕족 파견한 거.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무령왕을 상징하는 정책이고요. 그리고 무령왕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백제가 뭔가 내부 정치도 안정화하고 국가의 힘을 회복하려고 정말 애쓰고 있구나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말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뭐 한능검이든 뭐든 간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농업을 장려해서 전반적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남조와의 교류도 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가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또 고구려에 이제 조금씩 공격을 해 나가기도 해요. 그만큼 이제 무령왕 때 들어와서 많이 정상화가 된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보다는 역시 동그라미 1번 22담로의 왕족 파견 여기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무령왕의 정책을 통해서 백제가 다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동그라미 2번이나 3번, 4번은 뭔가 이렇게 딱 눈에 확 들어오는 특징적인 단어나 내용이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외교적으로도 열심히 노력했고 경제적으로도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역시 몇 번을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22담로에 왕족 파견했던 거. 그래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이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성황인데, 요 성황 때 들어와서 백제의 이제 위기 극복 라인 이 작업이 거의 완성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요 때가 이제 완성이기 때문에 성황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황 때쯤 되면 이제 백제가 위기를 거의 다 극복하고 거의 이제 정상 단계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 지금의 충남 부여죠, 옮기게 되는데, 요때 수도를 옮기는 건 의미가 다르죠. 기존의 한강유역의 수도 한성에서 웅진으로 넘어왔던 건 도망친 거였잖아요, 사실은. 지금 너무 큰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자기 이 문주왕이 왕위에 올라가고 수도를 빼앗긴 한성에서 아직은 안 빼앗긴 이제 웅진으로 옮겨왔던 건데, 이건 말 그대로 도망이었죠. 근데 웅진에서 사비로 옮긴 건 다시 한번 잘해보자, 우리 진짜 이번에 제대로 해보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해보자라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수도도 옮기고, 그리고 국호 나라 이름도 바꿔요.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번 시험 진짜 제대로 준비해 보려고 뭐 독서실도 새로 계약한다든지 아니면 내 방 자리라도 치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자기를 이렇게 딱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국호도 남부여로 고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위덕왕이라는 왕 때 다시 백제로 돌아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때 국호를 남부여로 고칠 정도로 강하게 마음을 먹고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하필이면 고친 국호가 남부여인 이유는 아마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오고 고구려에서 백제가 나왔다, 이런 얘기 배웠던 거 기억나실 텐데, 부여에 대한 계승 의식을 내세운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도도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중앙 정치를 22부로 놓고, 그다음에 지방 제도를 수도 5부, 지방 5방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거는 음, 어디 갔니? 요걸 통해서 국가의 운영 전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요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중앙정치 22부, 그다음에 지방제도로 수도 5부, 지방 5방. 그러니까 요게 무슨 의미인지 싶으실 수 있는데, 이 중앙정치 22부는 왕 아래에 부서들을 22개를 뒀다는 얘기고요. 지방제도는 지역, 영토 전체를 그렇게 구분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성황 때 이제 불교를 장려하는데, 어, 불교는 이미 받아들여진 종교긴 하죠. 언제였죠? 기억나시나요? 침례왕 때였죠. 근데 침례왕 때 이미 이제 공인했던 종교긴 한데, 이때 조금 더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왕이라는 왕 이름도 불교에서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불교의 전륜성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불교를 장려했다는 거. 그래서 불교를 장려해서 어 일본 쪽에 불교에 관한 내용을 더 전달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노리사치게라는 사람을 보내서 일본에 불교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 또 중국 남조와의 교류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국가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나라 이름도 한번 새로 지어보고 수도도 옮기고 해서 국가를 거의 정상 단계 수준으로 올려놓았던 게 성황이고, 어, 이 성황이 나름대로 백제를 거의 정상 범위로 올려놨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신라의 당시 왕이었던 진흥왕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드디어 복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공격을 성공적으로 신라 진흥왕과 함께 해내게 돼요. 그래서 신라 진흥왕이랑 같이 이제 한강 유역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강 하구 쪽 서해 쪽은 백제가, 그리고 한강 상류 쪽은 신라가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신라한테 한강 하류를 빼앗기게 돼요. 근데 요걸 이제 보통은 신라의 배신으로 설명을 해요. 신라가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 유역을 독차지한 거다, 이렇게 보통은 얘기하는데, 이걸 과연 신라의 배신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좀 반대 의견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신라 진흥왕과 함께 공동으로
한강을 공격해서 얻어냈지만 신라한테 한강 유역을 다 빼앗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라한테 한강 하류를 빼앗기면서 이제 나제동맹도 결렬이 되는 거죠. 사실은 신라와 함께 신라 진흥왕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했을 때까지가 이제 나제동맹으로 한 거겠죠. 그런데 이제 신라한테 한강 하류를 다 빼앗기면서 이렇게 되면은 나제동맹이 이어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나제동맹도 이때 결렬이 되고요. 그리고 성왕은 이걸 복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라의 관산성, 지금의 충북 옥천인데요. 신라의 관산성을 공격하게 돼요. 근데 이 공격이 잘 안 돼요. 여기가 이제 충북 옥천 관산성이라는 곳인데 이 공격이 잘 안 돼서 성왕은 이때 여기서 죽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나라 개혁하고 끌어올리고 해서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신라를 믿고 같이 이제 한강 공격을 간 거고 가서 심지어 한강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는데 신라한테 한강 유역도 다 빼앗기고 이걸 좀 복수해 보려고 관산성을 공격했는데 이마저도 잘 안 되면서 성왕이 여기서 죽게 되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왕이 다른 왕한테 죽고 혹은 어느 전투에서 죽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제 고구려의 고구건왕이 근초고왕한테 죽었던 거, 그다음에 백제의 계로왕이 장수왕한테 죽었던 거, 그다음에 이번에 성왕이 이제 진흥왕한테 이 관산성 전투에서 죽었던 거 꼭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수도 이전하는 거 절대 까먹지 마세요. 한성에서 웅진으로 도망쳐 내려온 거 문주왕 때, 그다음에 성왕 때 사비로 도망쳐 내려온 거. 그리고 요거를 생각하시면 그것도 보셔야 돼요. 봐봐요. 문주왕 때 웅진으로 도망오고 그다음에 성왕 때 백제로 오죠.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헷갈려요. 자, 그러면 동성왕이나 무령왕 때는 수도가 어디였을까? 웅진이었겠죠. 이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도 웅진으로 옮긴 건 문주왕이었고 도망치듯 내려왔었고, 그리고 성왕 때 사비로 옮긴다는 거. 요때 이제 국호도 남부여로 고치고 했었죠.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